정말 이 방역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 지금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뭐 오늘 디지털 중독 과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한테 그 학교와 운동장과 뛰어노는 것은 제 기억에도 또 뭐 라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마다 그 나가서 축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학교를 아마 자퇴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 아이들이 지금 1년 반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누구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책을 만들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왜 도대체 스트레스인가? 감염병 자체가 일단 보이지 않고 또 죽을 수 있고 또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감염병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방역이 또 엄청난 스트레스죠. 예, 걸리면 민폐, 낙인이 찍히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결국 스트레스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도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사실 스트레스입니다.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고 마스크 쓰기 싫은데 마스크를 쓰게 하니까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리고 당장 해서 재밌는 일들은 지금 다 못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또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미래 만족을 위해서, 미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결국은 뭐 나쁜 일에 대한 예금은 많아지고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서로 조심하고 또 불안해야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피할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평상시 뭐 적절한 거리를 좁힘으로써 재밌고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왜곡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뭔가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 디지털 기기만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형태로 기쁨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사실 제가 볼 때 N번방이나 이런 사건들도 결국은 과도하게 디지털 사용으로 모든 기쁨의 자원들이 몰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 몸과 마음에서 소위 생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생존 반응을 3F라고 합니다. 프리즈, 파이트, 플라이트라고 하는데요. 프리즈가 죽은 척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일종의 코로나 블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단계 요즘에 분노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파이트, 싸우는 거죠. 스트레스를 맞서 싸우는 게 코로나 레드죠. 그 플라이트는 뭡니까? 스트레스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중독 세계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블랙이라고 오늘 좀 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블랙이 중독이고 생존 반응 중에 가장 심하다고 하는 코로나 플라이트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가지 데이터들을 쭉 보면 결국은 최근에 불안 그리고 자살 생각, 우울하고 자살 생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20대, 30대입니다. 놀기 좋아하는 20대, 30대, 그리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20대, 30대에서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박탈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불안은 줄어들고 있고 생활의 불편함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이렇게 늘어난 그 우울과 자살 사고가 중독 내지는 그 뭐 자살의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요. 결국은 이 정신건강 결과를 보면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은 되었지만 우울과 불안과 중독의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그 작년에 조사했던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중독 행동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몇 번 소개가 돼서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게임에 대한 빈도도 늘 수밖에 없었고, 더 중요한 거는 성인용 콘텐츠에 대해서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도박 행동에 대해서도 늘어나고, 또 게임을 할 때 쓰는 돈이나 이런 것도 다 늘어나는데 문제는
정신 건강이 취약한 집단, 우울하고 불안하고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 뭐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성인용 콘텐츠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회적 공간을 좁히면서 우리는 되게 기뻐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집과 지역사회에 우리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 일찍 퇴근하면 동네에서 낮술을 하죠. 왜냐하면 동네에서 별로 놀 공간이 없고요. 아이들한테 놀러 갈 시간을 주면 다들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족들끼리 서로 쿨하게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자원이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결국은 각자의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의 기쁨을 찾는 그러한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수업과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은 앞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처럼 뭐 SNS 중독이나 게임 중독의 문제보다는요. 아예 아이들이 그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SNS 상에서 다양한 채팅, 청소년과 성인과의 채팅, 이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음란 광고나 뭐 사행성 광고들에 아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하게 뭐 SNS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들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기존의 어떤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패러다임으로도 현재 어떤 위험한 그 상황들을 막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조사를 보면 그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그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늘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년별로 보면 고등학교 1, 2학년에서 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에 결국 스마트폰의 오랜 사용으로 인한 부모들과의 갈등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결국 SNS하고 그 채팅 같은 서비스들이 그 여성 아이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남자아이들은 주로 게임이나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남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률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그 정부의 조사에서도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스마트폰 게임 관련 비용의 지출도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 성적이 좀 나쁜 아이들, 성적이 좀 떨어졌던 아이들에서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과 같은 비율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온라인 수업 전환이 기존의 수업의 효율성이 좀 학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던 아이들에서 훨씬 더 학업에 대한 효율성을 더 심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그 온라인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에 청소년의 디지털 위험 행동과 관련된 변화들은 어찌됐건 그 디지털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SNS나 유튜브, 쇼핑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콘텐츠 중독 위험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위험 행동으로 그 부정적 결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상에 그 과도한 상업주의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위험을 좀 식별하고 차단하고 예방하고 이를 기술적 예방적으로 좀 조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결과는 거의 같습니다. 그 고양시 시민들에서 50% 가까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유튜브나 동영상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약 30%의 응답자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에서 이러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아이들의 갈등이 늘었다라고 또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작년에 연구했던 것과 그 고양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내가 겪었던 트라우마보다도 지금 현재 오늘 하루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에서 최선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바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디 놀러 가서가 아니라 내 집에서 내 가족과 지금 여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좀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결국은 저는 가족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계, 가족 관계는 성과주의 가족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빠는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엄마는 살림을 잘해야 되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그런 기능을 되게 중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기능을 중시하는 관계는 가족끼리 떨어져 있을 때는 충분히 잘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는 서로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감사하는 정서관계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변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 교육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우리 교회나 종교가 또 가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는 신체 활동, 결국 아날로그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정부나 많은 분들이 이 비대면 사회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으로 온라인 온택트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적 그 생활이나 콘텐츠들의 균형을 맞출까를 고민을 해야지, 또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만을 강화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특히 취약한 청소년에서 심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은 디지타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상품인데, 과연 이 디지타이라는 상품이 정말 안전한 상품인가, 이 상품을 이용하는 이 소비자의 입장에 권리가 얼마나 잘 보장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상품을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컨텐츠 산업계에서 명확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그러한 산업계와 정부의 그런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좀 조직화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슬라이드가 킥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독이란 문제는 환경과 사람과 매개체 세 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책 또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적 측면에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환경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개체, 결국은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의 권리와 공급자의 책임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덜 경험했다면 빨리 회복되도록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엄연한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와 근거에 기반한 컨텐츠가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전달 체계가 잘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영역별 접근의 예시로는 디지털 아날로그의 균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양질의 어떤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 권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게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디지털 상품의 사용과 관련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거 기반 의학도 연구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주요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면, 쭉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건 성인과 청소년에 맞는 세대에 맞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환경적인 접근, 즉 이 아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어른들이 미리미리 고민하고 그 자원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정말 이들의 암울한 미래가 5년, 10년 지나서 우리 사회에 정말로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미래 세대를 잘 보호하는 의미의 좋은 그런 지혜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